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 그리고 하나하나 개별적인 중개대상물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공인중개사 제도가 공인중개사법 4조, 5조, 6조, 7조, 8조까지에 걸쳐서 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려면 뭘 해야 되죠? 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조, 10조부터는 이제 중개업의 등록이라고 하는 단원이고요. 그래서 교재 65페이지, 우리 기본서 6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오늘 세 번째 챕터인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그래서 오늘은 3시간 내내 이 등록에 대해서만, 오직 등록에 대해서만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도 출강하고 있는 학원 중에, 그 업체 중에 하나가 한 8, 9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그 회사에서 공인중개사 그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공인중개사 과정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 회사가 모토가 6분 강사를 서울법대 출신 현직 변호사 6명 이렇게 해서 6분 강사를 섭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강의를 하던 분이 아니라 서울법대 출신의 현직 변호사 하시는 분들 6분을 이제 스카우트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강의 라인을 짠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은 그냥 막연히 서울법대 출신이고 현직 변호사면 얼마나 강의를 잘하겠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재수하는 분들은 아니지만 신규 강의 수강하는 분들이 좀 많이 모았거든요. 근데 그 해양수산부 직원은 고기 잘 잡을까요? 그거하고 저거하고는 전혀 딴 얘기잖아요. 근데 뭐 그럭저럭 민법 강의 맡으신 변호사님은 뭐 민사소송 전담하시던 분이니까 또 이럭저럭 이끌어 나가고, 공법 강의 맡으신 변호사님도 뭐 건축관계 관련된 소송들 많이 전담하던 또 분이니까 또 그럭저럭 진도를 끌어 나갔는데, 시작하자마자 몇 주 만에 이제 사고가 터진 과목이 이 과목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을 이제 담당하신 변호사님인데, 보통 한 강좌면 적어도 40분, 45분은 강의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강좌에 7분, 13분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PD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적어도 한 30분 이상은 강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 변호사님이 아니 더 할 얘기가 없다고. 조문 100개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더 하냐고. 할 얘기 다 했다고. 그래서 결국 그 과목에서 사고가 터져서 급히 투입된 게 이제 저였었거든요. 그러면서 투입되고 나서 점차 한 분 한 분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6분이 다 전문 강사들로 바뀌게 되었는데, 오늘은 등록에 대해서만 공부할 건데 3시간도 모자랍니다. 등록만 관련해서도 또 출제되는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등록의 법적 성격, 등록의 기준과 절차, 또 등록의 위반과 효과, 그리고 등록의 결격사유, 등록만 관련해서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한 서너 문제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페이지 넘겨보시면 66페이지에 등록의 법적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직접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등록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 바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술로만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법은 원래 1983년에는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었던 법이죠. 그 부동산 중개업법이 1999년에 7차 개정을 하면서 원래 부동산 중개업법은 단속법규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허가제 형태로 제정된 법이었었는데, 중개업의 허가제가 99년 개정되면서 지금의 등록제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개업의 등록제는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 지금까지 20년 넘게 중개업의 등록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등록이라고 하는 제도가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중개업의 적법 요건이라고 제목이 달려 있죠. 여러 번 여러분들이 대답하셨는데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은 중개업을 적법하게 행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등록이 중개업을 적법하게 행하기 위한 요건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은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 뭐였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게 되고요. 뒤에서 공부하실 건데요.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신고 고발하면 누구든 그런 자를 신고 고발하면 공인중개사법은 5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등록이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이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였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업을 했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거 배웠는데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배웠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등록한 후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거 이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등록은 중개업을 적법하게 행하기 위한 요건이지 등록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행위가 중개업이 된다 혹은 안 된다 여부를 판단하는 유효 요건은 아니다. 효력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했으면 그 사람은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업을 한 겁니다. 유효한 중개업을 했는데 단 그러한 중개업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등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2번 보시면 대인적 일신전속성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등록의 대상이 사람이다 물건이다? 사람이다. 그래서 대인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용어의 정의에서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등록을 한 자. 그래서 등록은 궁극적으로 대인적 처분이 된다는 거죠. 근데 등록은 이렇게 대인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신전속한답니다. 이 일신전속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는 속성을 갖지 않는다. 이걸 일신전속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권리를 구별하는 여러 가지 구별 기준 중에서요. 일신전속권이라고 불리우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권 같은 거 또는 명예권 같은 거, 뭐 초상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권리들을 일신전속권이라고 하거든요. 등록은 대인적인 처분이면서 일신전속한다는 거죠. 양도되어 상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이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등록을 한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인일 경우에는 사망하는 순간, 법인일 경우에는 해산하는 순간 등록의 효력도 함께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등록이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이중등록, 이중사무소, 아니면 이중소속, 임시중개설물 설치 등을 금지하는 것이고요. 등록이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니까 이전성이 없는 것이니까 공인중개사법이 등록증 양도대여를 금지해서 양도대여를 한 자도 받은 자도 모두 다 처벌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3번 보시면 기속행위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기속행위의 반대말은 재량행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기속행위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오늘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원래 공인중개사법이 처음에 제정될 당시에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될 당시에 부동산 중개업은 허가제였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중개업의 허가제가 1999년에
7차 개정을 하면서 지금의 등록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인데, 행정법상의 그 관점에서 보면 허가라고 하는 제도나 등록이라고 하는 제도나 큰 틀에서 보면 이건 다 행정법상 하나의 면허제도입니다. 면허 방식의 일종입니다. 이 면허라고 하는 제도는 국가가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일반적인 금지를 전제로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개별적으로 적법성을 부여하여 행정행위에 그 적법성 허용을 하는 것을 면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운전이 면허제도를 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할 수 없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운전 면허를 취득한 자에게만 운전행위의 적법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면허라고 하는 제도 중에는 허가라고 하는 제도도 있고 등록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는데, 허가라고 하는 제도는 본질적으로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재량적 행정행위입니다. 그런데 등록이라고 하는 제도는 행정청의 그런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행위다. 그래서 기속적 행정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999년 부동산 중개업이 등록제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허가제였었는데, 허가제였었던 당시에는 법이 요구하는 허가의 기준을 갖춰서 허가관청에 허가 신청을 했을 때 허가관청이 지금 우리 관할구역 내에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포화 상태에 달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유입이 되면 과당 경쟁으로 거래질서 문란의 우려가 있다. 이런 행정적인 판단으로도 허가 기준을 갖추어 허가 들어왔는데 허가 안 내줄 수도 있었다는 거죠.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니까요. 그런데 등록이라고 하는 제도는 허가와는 달리 그렇게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등록제 하에서는 법이 요구하는 등록의 기준과 절차에 하자가 없었다면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을 해줄까 말까를 고민할 자격도 없다는 거죠. 법이 요구하는 기준과 절차가 다 충족돼 있다면 등록을 통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리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은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의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의 편제가 또 개정되어서 더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신고제가 되겠죠. 신고제로 바뀌게 되겠죠. 여기서 더 규제 완화가 되면 그냥 자유영업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은 허가와 신고의 한 중간쯤 정도의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4번에 영속성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거는 일신전속적 범위 안에서 영속하다는 것인데, 한 번 등록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등록을 갱신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 등록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다면 스스로 그만하겠다고 폐업신고하지 않는 한, 개인이라면 죽을 때까지, 법인이라면 해산할 때까지 등록의 효력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등록은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등록을 한 자를 공인중개사법이 뭐라고 부르겠다고 했었죠? 네,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기로 했었는데, 우리가 이미 용어의 정의를 공부할 때 봤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별을 크게 양분하면 법상 권리의 주체인 사람은 법인과 자연인으로 구분되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만, 지난주 우리가 만나봤었는데 이 자격증 없어요. 사실은 등록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구기득권을 인정해서 이 법이 등록을 한 것으로 의지하는 자가 있었죠. 그분을 일컬어 우리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분을 호칭한다면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라고 해야 되지만 너무 표현이 기니까 우리는 그냥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기로 했었는데,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구기득권이 인정이 된 것이지 이제 와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을 한 자를 일컬어 본법이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세 가지 종별 중에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새롭게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면 이것이 되거나 저것이 되거나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것은 새롭게 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결국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법인만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게 될 것임은 자명하잖아요. 그 자명한 사실을 공인중개사법 9조 2항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9조 2항 한 페이지 앞으로 가서 65페이지. 65페이지 공인중개사법 9조 2항 찾으셨죠? 거기 보시면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지금 문장이 부정문인데요. 결국 그 말은 공인중개사와 법인만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법인이거나 아니면 개인이라면 오직 공인중개사만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는 자가 개인으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느냐,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법시험 제도가 이제 거의 폐지가 되고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제도가 생기면서 변호사가 양산되었죠. 요즘은 변호사도 밥 먹고 살기가 어렵거든요.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어떤 변호사님께서 변호사법을 확장 해석을 해서 변호사 자격이 있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도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다라고 자기가 판단을 하고, 어떤 변호사가 서초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관할 등록관청인 서초구청장이 보니까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만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변호사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 없잖아요. 그래서 등록을 반려했어요. 등록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님이 서초구청장을 대상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근데 소송 결과 변호사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 줄 근거가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도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변호사라면, 오늘 왜 이렇게 변호사 얘기가 자꾸 나오지? 변호사라면 뭐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로스쿨 변시도 통과했으니 공인중개사 시험 정도는 뭐 그냥 통과 의뢰에 불과할까요?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과목이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죠. 예, 그래서 또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예. 제 친구 변호사도 재작년인가 시험 봤다가 학개론 과락 먹고 떨어져가지고 다시 한번 그러더라고요. 예, 성격이 좀 달라서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9조 2항의 규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OX? 다시요. 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옵니다. 네. 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어야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개인으로? 있으면 그 길 가세요. 여기 오지 마시고. 왜 이 힘든 일을 해요?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 가시라니까.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한데 1년 동안. 다른 길이 없어요. 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어야만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으면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자, 같은 말 같아도요. 한국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만자 하나가 어디 가서 꽂히느냐에 따라서 문맥이 완전히 달라져요. 첫 번째 문장. 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어야만 등록할 수 있다. 맞아요. 맞습니다. O입니다. 두 번째 문장. 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으면 등록할 수 있다. 그거는 X라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어야만 개인은 등록할 수 있지만 자격증만 있다고 개인이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개인에게 있어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위한 필요 조건인 건 맞아요. 그러나 개인에게 있어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위한 충분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법인이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이 요구하는 등록의 기준을 확보했어야만 비로소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받기 위해서 확보해야 할 등록의 기준이 있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여러 가지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확보해야 될 등록 기준은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법인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확보할 등록의 기준이 있습니다. 몇 가지일까요? 저만 잘 보면 대충 대답하시면 네,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에게는 2가지 등록의 기준, 법인은 5가지 등록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되죠. 근데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등록 기준을 묻는 문제는 압도적으로 법인의 등록 기준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게 되는 거죠. 먼저 공인중개사가 확보할 등록의 기준 2가지 살펴볼 건데 다시 용어의 정의를 회상해 보십시오.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그 다음에 뭐죠? 용어의 정의.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랬어요. 등록을 한 자라고 끝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등록은 대인적인 처분이라는 말 방금 전에 공부했죠. 근데 이미 용어의 정의에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벌써 용어의 정의에서 언급하고 예고하고 암시하고 있는데 사무소를 확보하지 않으면 등록받지 못하게 될 것임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어도 사무소를 확보하였어야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중개활동의 중심이나 근거가 되는 장소가 확보되었어야만 비로소 등록 신청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요거 몇 해 전에 기출문제에 이런 지문이 출제가 되었어요.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받기 위한 기준이다. 잘못된 설명은 그리고 정답에 사무소 확보 계획을 수립할 것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확보 계획을 수립했다면 등록해 줄까요? 아니요. 안 해줍니다. 네, 계획을 어떻게 믿어요? 계획을. 이루어질지 말지도 모르는데 사무소 확보 계획 수립했다고 등록을 해주는 게 아니라 확보했을 때에만 등록을 해주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 좀 됐는데 예전에 저의 사법시험 합격 계획만 듣고 딸을 줬다가 망했다고 맨날 저한테 계획을 어떻게 해요? 계획을 확보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소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요 확보한 사무소가 등록의 기준에 부합하려면 그 공간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 공간에 사무소를 확보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에 사무소 확보해 놓고 등록할 수 없고, 그 사무소는 어떤 사무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에 사무소를 확보했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이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대장을 제외한대요. 그러니까 가설건축물 대장에 있는 공간이면 안 되고 공식적인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항상 법에서 어떠한 것이 원칙이라는 말은 예외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요, 예외도 없었어요. 예외도 없었어요. 무조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을 확보해야만 등록을 해 줬었다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신도시 개발 계획에 의해서 신도시가 건설되면 아주 넓은 벌판 하나가 동시에 건물들이 이제 건축되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보통 건물을 건축해서 준공 완료되면 준공검사 끝나고 건축물 대장까지 나오는데 한 두세 달 걸리잖아요. 근데 이미 건물은 준공이 완료가 되었으면 분양을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그 지역에 투입되어야죠. 근데 그 도시 전체가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적법한 중개사무소가 투입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니까 오히려 떴다방이 바로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이 뭐 신도시 개발 계획에 의해서 건물이 다 이제 들어왔습니다. 전에 뭐 맹지였는데 왕벚꽃나무 심고 뭐 그러던 땅인데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건물이 준공 완료되었는데 중개사무소가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에 확보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단 아직은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준공검사, 준공인가 혹은 사용승인 혹은 사용검사 등을 필요한 공간이라면 건축물 대장이 아직은 기재되지 않은 공간이어도 확보하여 등록 신청한 것을 인정해주는 예외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건축물 대장이 아직은 기재되지 않았어도 준공검사 등을 필요한 공간이면 그 공간 확보해서 등록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가 그러한 사무소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실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수료하였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뒤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단원을 또 별도로 공부할 거예요. 거기서 연수교육, 직무교육,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여러 가지 다른 교육도 공부할 건데,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무슨 교육을 받았어야 된다고요? 네,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되는데, 이 실무교육이 등록의 기준에 부합되려면 등록 신청하는 날이 있을 거잖아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는 게, 등록을 신청하고 1년 안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등록 신청일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하기 전에 이미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이미 실무교육을 수료한 상태에서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이 교육을 일컬어 실무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예전에 부동산 중개업법 시절에 사전교육이라고 불렀었던 교육이에요. 근데 법이 개정됐어요, 명칭이. 근데 교육을 수료하는 시점만 놓고 보면 구법상의 표현이 더 이해가 쉽죠. 미리 먼저 받았어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옛날에 사전교육이라고 불렀었던 그 교육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실무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등록 신청하기 전에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아무 때나 한번 받았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행한 실무교육이었어야 한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실무교육 수료가 등록의 기준으로서의 약발은 1년밖에 안 갑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하고
기분 같아서는 금방이라도 개설 등록을 할 것만 같아서 덜컥 실무교육 수료 신청해서 실무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실무교육을 받고 나서 우왕좌왕 우물쭈물 하다가 막상 등록 신청하는 날 서서 돌아보니까 내가 369일 전에 실무교육을 받았었다. 그러면 그 실무교육은 인정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실무교육 다시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약발이 1년밖에 안 간다. 그 말입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잠깐 시간이 있어서 집사람이랑 집 근처 병원 가서 그 대상포진? 예, 그거 예방주사 맞았거든요.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나이가 몇이냐고 해서 이제 50 좀 넘었어요. 그랬더니 그 대상포진은 그 면역 기간이 한 50년 가니까 100살 안 넘겨서 죽을 거면 더 안 맞아도 되겠다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생애 마지막 대상포진 주사 어제 맞았는데 그거는 약발이 한 50년 간대요. 근데 이건 1년밖에 안 가요. 예, 1년밖에 안 갑니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실무교육을 안 받고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누구냐면 벌써 전에 개설 등록해 중개업을 하던 개업공인중개사였었거든요. 근데 중개업 그만하겠다고 폐업 신고했는데 1년 안에 다시 중개업 하겠다고 등록 신청할 수 있죠. 또 전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던 자였었는데 고용관계 종료하고 1년 안에 개설 등록 들어오면 그 사람은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된다. 실무감각 1년 안 지났으면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법인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등록 기준이 5가지다. 시험이 오지선다형 객관식이기 때문에 등록 기준을 묻는 문제는 압도적으로 법인의 등록 기준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법인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그 법인의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 법인은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의 회사이거나 아니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에 해당하는 법인이어야만 이 법인은 등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본금은 얼마요?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면 자본금 5천만 원 이어도 되나요? 되는 거죠. 이상이라는 표현과 초과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부하면서 과반수라는 말과 반수 이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다르다 그랬죠. 그 의미와 같습니다. 5천만 원 이상 그러면 5천만 원도 되는 거죠. 근데 5천만 원 초과 그럼 5천만 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과 초과의 위치도 자주 뒤바뀌어서 틀린 질문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그 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이거나 아니면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에 속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상법상 회사라고 하는 것은요. 5가지 종류의 회사가 있죠. 주식회사,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보죠. 그 다음에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유한책임회사. 이게 상법이 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상법상의 회사이거나 아니면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이어야 한다는데 그나마 등록 가능한 협동조합에는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고 또 민법 중 비영리 사단법인 같은 형태의 법인도 등록할 수 없어요. 상법상 회사이거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두 번째는 그 법인의 설립 목적이 공인중개사법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만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업무 범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건데요. 공인중개사법 14조 1항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할 수 있는 업무를 1항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줘요. 그래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는
경공매 관련 업무 할 수 있고요. 부동산 관리 대행 할 수 있고요. 부동산 컨설팅 할 수 있고요. 개업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할 수 있고요. 주거이전 부수의 용역을 알선하는 거, 주택과 상가를 분양 대행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업무 범위 편에서 다시 하나하나 펼쳐보면서 공부할 거예요. 그것만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는 거죠. 만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조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해준 업무가 아닌 업무가 그 법인의 설립 목적 속에 있다면 그 법인은 등록을 받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시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시고자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물론 뭐 푸보가 큰 분들은 또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하시려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대부분인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 법인의 등록의 기준에 요 만자가 있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네, 좋죠. 만약에 이 규정이 법인의 등록의 기준이 없다면 14조 업무만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아니면 등록을 안 해준다. 이 규정이 없다면요. 현대자동차도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죠. 삼성중공업도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죠. 이런 대기업 집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 진출해서 전국에 촘촘하게 분사무소 설치해서 중개활동하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들 살아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에게는 유리한 또 규정이기도 한 겁니다. 세 번째는 법인도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마땅히 그 사무소는 어떤 사무소이어야 되겠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역시 또 뒤에서 공부하실 건데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들과는 달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후에 분사무소라는 걸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은행이 본점 외에 지점이 있듯이 회사가 본사 외에 지사를 두듯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제 앞으로 분사무소라는 걸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설치할 수 있게 될 분사무소와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법인이 등록 신청할 때 확보하는 이 사무소 있죠? 이걸 앞으로 주된 사무소 혹은 주사무소라고 부를 건데 그 사무소 확보해야 됩니다. 물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으로 확보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한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공인중개사의 두 가지 등록 기준 중에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한다. 여기 누가 수료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등록 신청하는 공인중개사 자신이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은 법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어떤 단체에게 관념적으로 법인격을 부여해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는 것이지만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는 법인이 있죠. 근데 삼성전자를 보신 분이 있어요? 뭐 삼성전자 사장을 본 적은 있을 수도 있고 삼성전자 회사 사옥이나 로고나 생산하는 제품 같은 걸 본 적이 있지 삼성전자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은 무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무교육 수료는 그 법인을 구성하는 인적 구성원들이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법인의 인적 구성이 법인의 마지막 등록의 기준인데 법인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대요. 그리고 대표자인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사원 또는 임원 중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법인의 대표자는 뭐여야 한다고요? 예,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주식회사라면 대표이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분이어야 그 법인 등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데 지금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 다 나왔거든요. 그 등록 신청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2명이어도 될까요? 된다? 안 된다? 이 법에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면 2명이어도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이 법에 아무 말도 없으면? 아니, 그럼 되는 게 아니고 아무 말도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법에 아무 말도 없으면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란 바꿔 말하면 일반법 보충 적용의 원칙이기도 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는 아무 말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상법이나 협동조합법에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상법상 주식회사 공동대표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러니까 상법을 준용하면 2명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주식회사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인데 공동대표로 대표이사가 2명이거든요. 그런데 한 명은 공인중개사, 한 명은 일반인입니다. 등록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명수는 언급이 없지만 공동대표 2명이라면 둘 다 공인중개사이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미 배우신 것과 비교해 볼 거예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지난주에 배우셨죠? 그 위원장도 2명일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공인중개사법이 정했잖아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몇 명? 영어하지 마시고 한국말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 거기 1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명수는 규정이 없고요. 단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말했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어찌하여?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 그랬죠. 근데 여기는요. 대표자인 공인중개사를 어떻게? 제외한 임사원 중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우리 과목 출제위원이 자주 바꾸는 표현 중 하나가 and 들어갈 자리에 or 들어갈 자리에 and를 집어넣는 거라 그랬죠. 이게 이제 한국말로는요. 포함이냐 제외냐 아니면 및이냐 또는 이냐의 표현으로 차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완성 시 작성한 거래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는 신고 의무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nd냐 or냐의 문제죠. 그런 것들 자주 시험 문제에서 뒤바뀝니다. 여기는 제외입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사원 중 그랬는데요. 앞으로 공인중개사법에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사원은요. 회사원, 셀러리맨, 월급쟁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 말할 때 이 사원은 주식회사 임원급에 해당하는 한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사원이 아니고 무한책임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사원, 그러면 민법으로 말하면 법인의 뭐예요? 기관인 거죠. 그 법인을 구성하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임사원 중 얼마?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을 요구한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대 해석하면 법인의 임사원 중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그러면 3분의 1이 공인중개사라면 나머지 3분의 2선까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어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인 거죠. 자,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임원으로 구성된 법인입니다. 그 대표이사 공인중개사여야 하죠? 그리고 대표이사 1명을 제외하면 임원 9명이죠. 근데 9명이 죄다 공인중개사예요. 괜찮아요? 뭐 차고 넘치죠. 그러면 9명 중에서
3명만 공인중개사다. 괜찮습니까? 예, 3분의 1 이상만 공인중개사이면 됩니다. 그런데요, 실무교육을 그럼 누가 수료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법에 전원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인 임원뿐만 아니라 법인의 임사원 누구? 전원이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한다. 모두 싹 실무교육 수료했어야 됩니다. 법인의 임원이 9명인데 그중 8명이 실무교육을 받았는데 회계 업무를 담당하실 황상무 님이 실무교육 안 받았다. 그 황상무 하나 때문에 그 법인 등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원, 법인의 임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법리상, 이론상 알 수 있는 거,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실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꼭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수료할 수 있는 교육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야 임사원 중 공인중개사 아닌 임사원들도 실무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올해 10월은 되어야 32회 시험들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올해 한 5월쯤에 실무교육 미리 받으실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워낙 머리가 명석해서요. 3, 4월 기본이론 과정 딱 한 바퀴 돌았더니 공부가 다 끝났어요. 모의고사를 봐도 틀리는 문제가 있어야 공부를 더 하지. 전 과목 다 퍼펙트하게 득점되는데. 4월에 수험 공부는 끝났는데 10월 시험 볼 때까지 따분하고 무료하고 그러면 실무교육이나 먼저 받아둘까? 그래서 5월쯤 실무교육 받으실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예, 3분의 1 이상만 공인중개사면 된다고 하면서 실무교육은 전원 수료했어야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 없어도 이론상으로는 실무교육을 받을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올해 5월에 실무교육을 받으셨으면 올가을에 합격하시고 늦어도 언제까지는? 내년 5월 전에는 등록 신청하셔야죠. 안 그러면 그 후에 등록 신청할 거면 올 5월에 받는 실무교육은 아무 의미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실무교육이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법인이 이 두 가지, 공인중개사가 저 5가지 등록의 기준을 확보했다면 이제 법이 요구하는 등록의 기준을 확보했으니까 등록을 신청하러 가겠죠. 등록을 신청하러 갈 때는요, 등록 신청서라고 하는 거 작성해야 됩니다.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가 있어요.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 교재 73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등록의 기준을 갖춘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73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합니다. 1번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제출하죠. 근데 그 밑에 괄호 2번에 이제 각 항들이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는 구비 서류들입니다. 먼저 1항을 보시면 뭘 내야 되는데요?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을 내야 된다.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을 내야 된다는 이유가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된다는 게 공인중개사와 법인의 공통적인 등록의 기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때는 자기가 받은 실무교육 수료증 4번 내면 되겠죠? 그럼 법인이 등록 신청할 때는 누구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을 내요? 대표자요? 그렇죠. 전원의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을 내야죠. 임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을 내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이걸 안 내도 되는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뒤에서 교육 파트에서 공부하실 건데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교육이거든요. 근데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 협회에 위탁할 수도 있고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에 실무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실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그 실무교육 수료 사실을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두면 등록 신청하는 자가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안 내도 되는 예외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중개사무소 건물 확보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런데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그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사무소를 확보하는 방편은 그 형편과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쨌거나 확보한 사무소는 각각 공이 어떤 사무소이어야 한다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의 사무소를 확보했어야죠. 그러면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등록관청에 건축물 대장은 내야 될까요? 안 내도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등록 신청인이 건축물 대장을 내야 될까요? 안 내도 될까요? 안 내도 되죠. 왜요? 건축물 대장은 등록관청인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자기 내부 정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 네가 우리 학교 학생인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나한테 재학증명서 발급받아 가져가서 나한테 가져와, 이런 요구하는 대학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의 공간을 확보하면 되지, 그 공간이 건축물 대장이 있다고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다시 갖다 낼 필요는 없죠. 그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는데, 그 확보하는 수단과 방편에 따라 증명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요, 상가 건물주예요. 근데 이번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실무교육을 수료했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의 점포 중에 세입자 하나 내보내고 여기서 내가 이제 중개업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분은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뭐 내면 되겠어요? 건물? 등기부등본 내면 되죠. 등기사항 증명서 갖고 내 건물 이름 거 입증하면 되니까. 그런데 도심에서 중개업하는 분 중에 자기 건물 갖고 중개업하는 분은 거의 없죠. 대부분 중개사무소들 어떻게 확보해요?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으로 확보하죠. 그러면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는 뭐가 되겠어요? 그 임대차 계약서가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사무소를 확보하라고 그랬지, 확보하면 된다고 했지, 어디에도 등록 신청인의 명의로 확보해야 된다는 요구 없었죠. 그러니까 확보했다면 등록 신청인의 명의로 확보된 공간이 아니어도 공간 사용 동의서 같은 거, 공간 사용 승낙서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면 되지, 등록 신청인의 명의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도 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망을 보니까 뭐 내래요? 네, 여권용 사진을 내라고 합니다. 여권용 사진을 내라고 하는데, 이것도 미세 개정이지만 몇 해 전 바뀌었어요. 여권용 사진 이제 내라고 하는데, 사진은 왜 내라고 할까요? 뭐 때문에? 네? 그렇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에 붙여야 될 사진을 내라는 거죠. 사진을 냈어야 등록증에 붙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반명암판 사진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개정을 한 겁니다. 개정의 효과는 사이즈업입니다. 사이즈업. 반명암판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3cm 곱하기 4cm 규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서 배우실 건데, 이 등록증은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요율 및 한도의 표, 보증 설정 증명서류와 함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될 거거든요. 걸어놔야 돼요. 벽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반명암판 사진은 벽에 붙어 있으면 의뢰인이 중개사무소 방문했을 때 그 가물가물하니까 이 사장이 저 사람이 맞는지 여부를 동일성 판단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사이즈업을 해서 반명암판 사진을
여권용 사진이라고 개정을 한 겁니다. 하도 지역적인 부분도 출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미 개정되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등록 신청하는 자가 누구든 제출해야 되는 구비서류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외국인이 등록 신청할 때 우리가 이미 공인중개사 제도 지난주에 공부할 때 보니까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시험 무효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만 아니면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랬죠. 외국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다면 이 구비서류에 추가해서 등록의 결격사유, 오늘 마지막 시간에 공부할 건데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누가 등록 신청할 때만 낸다고? 외국인이 등록 신청할 때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외국 법령에 근거해서 설립된 법인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외국 법인도 이런 등록의 기준을 확보했다면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외국 법인이 등록 신청할 때는 상법 614조에 근거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자, 결격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상법 614조의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는 누가 등록 신청할 때 낸다고요? 네,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등록 신청할 때만 추가 첨부하는 구비서류가 됩니다. 등록 신청서 작성했고 이러한 구비서류들이 다 마련되었다면 이제 하나 더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수수료 준비해야 됩니다. 공짜로 등록을 안 해줍니다. 등록 신청할 때 등록 신청 수수료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를 내라고는 공인중개사법이 정하지 않았어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보칙편에 가서 공인중개사법 47조를 통해서 공부할 건데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 수수료 내야 되는 경우가 6번 나와요. 6번 나와요. 그 중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응시 수수료 내야죠.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그리고 지금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법인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내야 됩니다. 나중에 묶어 외우실 건데 이 행정수수료 내야 되는 6가지 중 하나로서 등록 신청할 때도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은요, 관념적인 어떤 이론을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신다면 당장이라도 내년 봄에 직접 밟아야 할 실무상의 절차 등이죠. 그러니까 가상으로요,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치고 이제 내가 개설 등록해 나가는 절차를 밟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좀 체험적으로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단원도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펼쳐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다고 치고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등록의 기준을 다 확보했다고 치고 등록 신청서 작성하셨죠? 구비서류 다 준비하셨죠? 이제 수수료도 마련했으니까 이제 등록을 신청하러 갈 건데 등록 기준 확보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10분 쉬었다가 등록 신청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죠.